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요로 감염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증상이 없는 세균요를 치료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증례를 살펴보고 이 증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세 중년의 여성분께서 외래에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외에는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소변이 탁하다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시행한 검진에서 세균류와 녹류가 보여서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을 했었고, 소변 배양 검사에서 이제 대장균이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환자를 정말 치료를 해야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양 검사까지 꼭 했었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것은 일단은 세균이 방광과 신장, 요도, 전립선 같은 것들을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의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분포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전체 여성의 절반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요로 감염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약 10%의 여성이 한 번 이상의 요로 감염을 진단받으면서 약 5%는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1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반절 정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에서 두 번째로 흔한 감염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무려 10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다빈도 이런 감염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방광에 균이 침범하는 건데, 그 균이 어디서부터 오냐가 문제인 거죠. 어디서 오냐면 항문 혹은 질 쪽에서 오게 되는데, 남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보다 요도가 길고 또한 요도가 이제 구부러져 있어서 세균이 쉽게 침범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짧고 또 곧게 돼 있어서 세균이 흔하게 침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요로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일단은 세균요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균요는 일단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중간요를 활용해야 된다. 첫 소변을 활용하게 되면 이때 이제 요도구 주변에서 그 분포하고 있는 상재되어 있는 균에 의해서 이제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중간요를 활용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검사를 타이트하게 2번 연속으로 같은 종류의 세균이 나와야 되고, 남성이나 이제 소변줄을 찬 경우에서는 조금 그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만이라도 세균이 나오면 바로 요 세균요라고 진단을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균요를 진단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것이 환자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케이스는 환자분이 증상이 전혀 없었죠. 그런 경우는 무증상 세균요라고 하고,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요로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로 감염 중에서 뭐 신우신염, 방광염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젊은 성인이나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방광염이나 뭐 신우신염을 알았을 때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소변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소아나 노인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는 열만 나는 경우가 있고, 노인은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빈뇨나 뭐 요실금, 야간뇨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새롭게 생긴 건지 기존에 있었던 건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확실치 않다라고 하면 소변 배양 검사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증상 세균요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임신한 여성에서는 2에서 7%까지 이 무증상 세균요가 나타나고, 고령자에서는 80세 이상에서 여성에서는 무려 20%, 남성에서는 5에서 10%까지 나타나면서 이런 사지마비 때문에 이제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나 소변줄을 장기간 착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흔하게 이제 무증상 세균요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통계에서는 장기간 이 소변줄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이 무증상 세균요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 나이가 더 들에 따라서,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리고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무증상 세균요와 같은 경우에서는 웬만하면 치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얻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무증상 세균요가 있는 환자분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서는 치료하지 않고 한 집단에서는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요로 감염이 생기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나중에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항생제를 투여하는 기간이 조기에 이제 무증상 세균요 때 치료하지 않아야 되는데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발생하는, 또다시 발생하는 그런 요로 감염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더라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추적했을 때는 뚜렷하게 이득이 없다더라 연구가 발표됐었고, 또 다음 연구에서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무증상 세균류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항생제 내성을 봤습니다. 이제 항생제 내성을 봤을 때 오히려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했을 때 나중에 일단은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치료하지 않은 군에서 더 적게 발생을 했었고, 또한 증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이 배양 검사에서 아목시실린 오그멘틴과 같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 그리고 시프로플로사신과 같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조기에 투여한 군보다 현저하게 적었다더라라는 연구가 발표되어서,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요로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 내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발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생제를 이제 무증상 세균 때 투여하지 않아야 나중에 진짜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이것을 재발하는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재발도 줄여준다더라. 오히려 무증상 세균 때 치료를 해버리면 나중에 재발이 일어나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더라 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세균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증상이 있는 요로 감염의 재발을 혹은 발생을 줄이지 못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요로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항생제 내성이 유발되고 그리고 재발이 더 흔하게 발생한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증상 세균요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초기 여성, 그리고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을 받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식 환자. 이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꼭 해라라고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식하고 1개월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무증상 세균요가 있으면 치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임산부에서 이제 무증상 세균류가 아까 2에서 7%까지 혹은 많게는 10%까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임산부에서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나중에 저체중아가 나타난다거나 미숙아 출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산부에게서는 이제 세균류를 루틴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임신한 여성에서 무증상 세균류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초기 12에서 16주 그리고 혹은 첫 산전 진찰에서 요 배양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는 이제 태아의 항생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7일 동안만 치료를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 요법 하고 나서는, 하지만 이렇게 짧게 치료하기 때문에 30%까지는 이제 치료가 실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료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요 배양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면밀하게 조심을 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아미노글리코시드나 플로르퀴놀론,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약제들이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 태아의 기형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프란토인이나 오그멘틴 아니면 세파 계열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트리메소프린, 설파메소사조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 3기에서는 핵황달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지양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서는 일단은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일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진짜 이제 임산부에서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예후가 꼭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 하던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연구했던 결과 이렇게 무증상 세균류를 투여했을 경우에서 어떤 조산이 발생하는 그런 비율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하는 비율을 낮추지는 못했다더라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세균류가 있을 때 혹은 아예 무증상 세균류도 없고 소변이 깨끗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정말 무증상 세균류가 실제로 조산을 늘리느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더라, 비슷하더라 라는 연구를 발표했었습니다. 즉 임신부에서 무증상 세균류가 나타났을 때 이게 꼭 태아에게,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권고 수준이 국내에서도 살펴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 수준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침으로는 무증상 세균류가 임산부에서 보일 경우에서는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변줄을 끼고 있는 그런 뭐 요양병원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신경외과적인 질환 때문에 이제 장기간 뭐 사지마비 그런 와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생을 흔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약 3에서 10%가량 무증상 세균류가 발생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약 100%까지 무증상 세균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무증상 세균류가 일어났을 때 5% 미만에서만 이게 전신으로 이제 혈액으로 퍼지게 되는 균열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무증상 세균류가 소변줄 환자에게서 보인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증상 세균류를 이제 소변줄을 낀 환자에서 이제 배양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대장균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상 유지할 경우에서는 이런 뭐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나 뭐 이런 프로비덴시아 스투랄랄리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도뇨관, 소변줄을 끼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오히려 내성균이 증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변줄을 끼고 계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사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요. 본인이 정말 뭐 방광 관련된 빈뇨라든지 압통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이게 과연 무증상 세균류인지 실제 요로감염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세균류가 소변줄을 낀 환자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폐쇄 상태를 엄격히 유지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 소변줄을 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이제 시술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무증상 세균류를 했을 때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술들이냐면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를 한다거나 요로결석 제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요관이나 다른 부분에 점막의 출혈이 예상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서는 그 세균들이 이 점막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요로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무려 25에서 많게는 80%까지 균열증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시술 직전 30분이나 2시간 이내에 이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 투여를 할 경우에서는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시행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하는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임산부 그리고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55세 중년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임산부도 아니시고 비뇨기과 시술도 앞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장균이 배양됐다고 할지라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고, 사실 이렇게 세균류, 농류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증상이 뚜렷하게 없다면 배양검사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세균류는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단 임산부나 이 비뇨기과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그런 시술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쇠석술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해 충격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